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그랬어.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 별거 아닌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점점 습관이 되고, 이젠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지. 처음엔 거울을 보면서 찍었어. 손 떨리는 걸 잡으려고 숨을 죽이면서. 별거 아닌 일인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 그리고 그런 내가 조금 우스웠어.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어. 잘 나왔네. 사진을 확인할 때마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 보정 앱으로 색감도 살짝 만지고 각도도 바꿔가며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예쁘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진이 내 폰에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게 허전했어. 감춰두고만 싶은데 동시에 누군가 봐줬으면 싶었거든.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 우연처럼 다가온 남자. 이경호. 경호는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 나보다 2살 어린데 뭔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지. 웃는 얼굴은 순진한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날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 뭐 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어요? 그가 묻던 날이 기억나. 내 입술이 괜히 올라간 걸 눈치챘나 봐. 사실 그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폰에 저장하고선 기분이 좀 좋았거든. 그냥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얼버무렸을 때 경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눈을 흘겼어. 별거 아닌 거 저는 더 궁금하던데요. 그 말에 내 손이 떨렸어. 뭔가 들킨 기분이었거든. 그러다 진짜 용기를 내서 사진을 보낸 날이 있었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그냥 호기심이었어. 경호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었지. 한참 뒤 그가 답장을 보내왔어. 내가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어. 멋지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해보는 말 같았거든. 그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사진은 점점 대담해졌고 경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반응했어. 다음엔 더 과감하게 찍어봐. 그의 요구는 선을 넘었지만 이상하게 난 그게 싫지 않았어. 문득문득 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남편은 여전히 날 믿고 있었고 가끔은 다정하기까지 했거든. 하지만 그 다정함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경호와의 관계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언가 더 복잡하고 끈적한 걸로 변해버렸어. 근데 이상하게도 난 이 긴장감이 싫지 않아. 오히려 더 원하고 있어.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봐. 하지만 언제나 대답은 같아. 아직은 못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걸 멈추는 순간 무언가 내 삶에서 중요한 조각이 사라질 것만 같아. 그렇게 또 오늘도 난 카메라를 켜고 자신을 비추고 있어. 사진 속에 내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도 멈출 수가 없어.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잠깐의 흥분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사라졌어.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손은 폰을 열어서 사진을 경호에게 보내고 있었어. 오늘 건 좀 더 특별한데? 경호는 내가 보낸 사진을 받을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 그 말이 듣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걸까? 스스로도 모르겠더라. 하루는 경호가 직접 보자고 했어. 아니, 정확히는 그런 뉘앙스였지. 사진도 좋은데 직접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의 메시지를 보고 난 한동안 가만히 폰을 들여다봤어. 그걸 보낸다는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니까. 어디서 볼래? 내가 보낸 짧은 답장은 거의 자동으로 써진 거였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손은 이미 내 의지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지.
우리는 그날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 평소와 다르게 경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친근한 모습이었어.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긴장했어. 사진 속의 넌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네. 경호가 나지막이 말했을 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 그게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너무 과했나? 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 과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보여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에 걸린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니. 그 말이 맞는 걸까? 사실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진 교환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경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난 그런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경호를 핑계 삼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한 번만 더 봐줘. 어느 날 경호가 이렇게 부탁했어.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나를. 우리는 한적한 호텔방에서 다시 마주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 그렇게 모든 선을 넘어버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내게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어. 경호가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열기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 늘 그렇듯 날 보며 미소를 지었고 아이가 장난감으로 장난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 그런데 그 행복한 풍경이 오히려 내 숨을 막히게 했어. 경호는 점점 더 나를 조여왔어. 사진만으론 부족하다며 자꾸 나를 부르고 만나자고 했지. 그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내 머릿속에선 점점 더 경호를 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던 어느 날 남편이 내 폰을 집어들었어. 잠깐, 왜 이래? 내 폰에 뭐 하려고? 내가 다급히 물었을 때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웃었어. 이상한 거 없으면 왜 이렇게 긴장해? 그 말이 얼마나 날 초조하게 했는지 몰라. 내 비밀은 들키지 않았어. 아직은.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어. 경호와의 관계는 점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고 한편으론 내가 이런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어. 어느 날 경호가 내게 그렇게 말했어. 이유는 간단했어. 그날 내가 그의 연락을 일부러 무시했거든. 이젠 그도 내게서 뭔가를 강제로 쥐어짜내려는 것 같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관계는 끝이 있을까? 아니, 끝이 난다면 그게 어디서일까? 오늘도 내 폰은 침대 옆에 놓여 있고 경호의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어. 하지만 이번엔 열어볼 용기가 나질 않아. 이 관계를 끝낼 용기가 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날 지배하고 있어. 모든 걸 잃게 될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까? 그걸 결정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만 같아. 경호와의 관계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 잡고 있으면 쥐는 손이 피투성이가 될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중독 같은 거였지. 하지만 경호가 점점 더 집착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도 집에 들어서기 전에 경호와의 대화를 끝내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해. 나랑 계속할 거면 제대로 하자. 경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제대로 하자니 무슨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뭘 제대로 해? 우리한테 그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단호하게 대꾸했을 때 경호는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 차갑고 빈정거리는 느낌이었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내가 내 남편한테 사진 보내기 전에 결정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사진? 남편?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는 너무 태연했어. 평소와 다름없이 날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 경호야,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소리를 높였지만 그조차도 그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어.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미쳤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 그 말이 내 귓속을 울리는 동안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그동안 내가 경호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걸까? 아니면 이게 단순히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난 침대에 몸을 던졌어. 남편은 여전히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 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랐어. 아니, 이미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랐어. 몇 시간이 지났을까? 경호에게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어. 아직도 답이 없네. 너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메시지는 마치 숨막히는 밧줄처럼 나를 조이고 있었어. 그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난 급히 폰을 내려놓고 웃었어.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남편은 내 말을 믿는 듯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어. 하지만 그 순간 느껴졌어. 남편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며칠 뒤, 경호가 진짜로 행동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를 만나야 했어.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 좋아.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자. 우리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진 걸 봤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는지 말해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끝내긴 뭘 끝내. 난 너랑 계속할 생각인데. 그의 말에 손이 떨렸어. 난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냥 남편에게 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경호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날 구해줄 것 같진 않았어. 그날 밤, 경호가 내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내 남편 번호를 난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 내 가족과 내가 찍힌 사진이었어. 언제 찍힌 건지 모를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의 한 장면. 이제 정말로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멈출 수 없었던 관계가 나를 삼키기 시작했어. 나는 이 모든 걸 어떻게든 막아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경호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 내 가족이, 내 평범했던 일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경호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 가족 사진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 내가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내 손을 완전히 떠난 느낌이었어.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옆에서 나는 계속 폰만 들여다봤어. 경호가 또 무슨 메시지를 보낼지,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서. 갑자기 내 폰이 진동했어. 경호일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아니었어. 회사 단톡방에 온 알림이었지. 미친 거 아냐?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폰을 던졌어. 그런데도 잠들 수 없었어. 머릿속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 경호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까? 아니면 이 모든 걸 남편에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할 자신이 없었어.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남편이 날 용서할 리도 없겠지. 더구나 경호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경호가 날 따라다녔어. 끝없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비웃는 꿈이었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 다크서클은 거의 턱 밑까지 내려왔고 눈은 충혈돼서 정신병자처럼 보였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출근했어. 경호는 내가 회사로 올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작정 결근할 수도 없었어. 회사에 도착해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경호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어. 오늘 시간 돼. 내가 안 오면 내가 갈게.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 그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삼고 있었거든.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가장하며 답장을 보냈어. 퇴근 후에 봐. 어디서 만날지 말해줘. 잠시 후 경호가 장소를 보냈어. 지난번 우리가 만났던 그 호텔 근처의 카페였어. 그날 하루는 그야말로 지옥 같았어.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괜히 더 신경이 쓰였지.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점점 가빠졌어. 그러다가 결국 경호가 정해준 시간에 맞춰 그 카페로 갔어. 경호는 이미 와 있었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라. 내가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날 보고 웃었어.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끼쳤어. 왔네.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내 앞에 앉아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어. 마치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경호야, 부탁이야. 여기서 끝내자. 제발. 내가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 끝내자고. 그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아. 내가 처음에 나를 끌어들였을 때 생각했어야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너도 이게 더 좋을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했어. 좋아. 내가 정말 끝내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그가 조건을 꺼냈을 때 난 이미 그게 뭔지 짐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무슨 말을 들을지 알아도 그 말을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 내 남편한테 가서 다 말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던 것까지 다. 그럼 난 그만할게. 그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했어.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지. 경호야, 제발. 그런 건 안 돼. 내가 모든 걸 망치고 싶진 않아. 이미 망쳤잖아. 그가 내 말을 잘랐어.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어. 선택해. 내 남편한테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신 내 삶을 망쳐줄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경호는 정말로 내가 도망칠 곳을 남기지 않았고 나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지. 카페를 나와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뭔지 알겠는데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어. 경호가 말한 조건은 지키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았어. 이제 정말 끝일까? 아니면 더 큰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어. 그날 경호는 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마지막 기회 줄게. 내가 직접 끝내봐. 대신 날 실망시키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폰을 집어들고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하나하나 삭제했어. 손끝이 땀으로 미끄러워지고 경호의 시선이 내 손길을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 됐어. 내가 모든 걸 지운 뒤 폰을 돌려줬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섬뜩해서 다시 소름이 돋았어.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보지 말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히 말했어. 경호는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간단히 끝날 줄은 몰랐지만 나는 더 이상 확인하려 들지 않았어. 이미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 펜션을 나서는 순간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언제 경호가 다시 날 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로 그는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안에 남은 죄책감은 연락이 끊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가 웃으며 나를 부를 때마다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어. 내가 무너뜨릴 뻔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기에 더 견디기 힘들었어. 몇 주 뒤, 나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고백했어. 전부는 아니었지만 경호와의 관계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걸 솔직히 털어놨어.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어. 그 눈빛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상처 입혔는지 알 수 있었지. 왜 그랬어?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서 잠들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걸 다했지만 무언가 깨져버린 건 복구하기 힘든 법이더라. 경호는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SNS도 지워버렸어. 혹시라도 다시 그가 날 찾아올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 가끔 거울 앞에 서면 과거의 내가 떠올랐어. 사진을 찍던 내 모습, 경호에게 보내며 떨리던 손.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어.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었어.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끝난 건 아니었어. 내 안의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어둠이 내린거리는 적막했다. 발끝으로 닿는 바람이 묘하게 간지러웠고 몸 어디에선가부터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뭐라 할까? 나는 그저 내 안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인정하는 쪽이었다. 늦었네.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문득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 오래된 습관 같은 반응. 몸이 먼저 기억하는 감각.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응시했어. 어두운 조명 아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내가 원한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따라 걸었다. 차가운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어. 향기, 온기, 그리고 묘한 긴장감. 나는 몸을 밀어넣듯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내 허리를 잡았어. 단단한 손길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오늘은 더 깊이 원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 나는 가만히 숨을 삼키고 눈을 감았어. 그에게서 풍겨오는 무거운 열기, 기다릴 수 없다는 듯한 조급한 손길.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이 감각을 나는 알고 있었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설고 부드러우면서도 거칠었어.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여린 떨림과 단단한 힘이 섞이며 공간이 이내 깊은 숨소리로 채워졌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속삭였어. 조금만 더 천천히. 그가 나를 조율하는 순간 나는 온몸이 그에 의해 조각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한 겹 한 겹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감각.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것 같았어. 날 가진다는 것. 그가 나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혔어.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의 손길이 내 몸을 조율하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내려앉았어.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작은 긴장감이 밀려들었지만 익숙한 감각이 내 몸을 풀어주었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대로 따랐어. 처음엔 낯설었던 감각이 점점 익숙해졌어. 미묘한 압박과 깊은 울림. 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 하지만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지. 그가 나를 단단히 붙잡으며 속삭였어.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나는 가만히 웃었어. 이건 나만의 비밀스러운 취향이었고 그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도를 나누었어.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열리고 그에게 나를 맡겼어.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감각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지. 마치 나를 꿰뚫어 보겠다는 듯한 시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뱉었어. 떨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떨림이 불안해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어. 손끝이 살짝 스칠 때마다 작은 전율이 퍼졌어. 마치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것처럼 그는 한치의 급함도 없이 천천히 움직였지. 오늘은 더 깊이 원할 것 같아. 아까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어.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가 곧 부드럽게 풀려났어.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그의 손길이 나를 이끄는 대로 몸을 기울였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됐어. 여린 떨림과 단단한 힘이 섞이며 공간이 이내 깊은 숨소리로 채워졌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켜쥐었어. 몸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감각. 천천히. 나는 그에게 속삭였어. 그는 내 말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부드럽게 나를 감싸 안았어.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도 강렬했지.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선 감각. 나는 그 감각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도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은 그와 완전히 동화되었어. 조심스러운 손길과 단단한 리듬.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혔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기댔어. 이런 너 처음 보는 것 같아. 그가 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말이 필요 없었거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말보다 더 확실한 교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어. 그 힘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감각.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야. 이건 우리만의 방식이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익숙한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 마치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신중한 움직임. 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지.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작은 긴장감이 스며들었지만 그 감각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욕망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꿈틀거렸어. 그의 손길이 조금씩 방향을 달리했어.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력. 미묘한 간극을 조율하듯
움직이는 손끝이 내 몸을 새로운 감각으로 적셔갔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지만 곧 다시 부드럽게 흐름을 따라갔지. 천천히 해줘. 내가 낮게 속삭이자 그는 잠시 멈췄어. 그러다 이내 다시 한층 더 조심스럽게 나를 탐색하기 시작했어. 익숙한 길을 따라가다 문득 다른 길로 접어든 듯한 기분. 나는 눈을 감고 온전히 그 감각에 집중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은 점점 더 열려갔어.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움직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안으로 스며드는 감각. 묘한 압박감이 서서히 퍼져가면서 나는 짧게 숨을 삼켰어. 작은 떨림이 온몸을 타고 퍼졌지만 이내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다독였어. 이제 알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낮게 웃으며 속삭였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가 천천히 나를 조율하는 순간 나는 그제야 완전히 몸을 맡길 수 있었어. 작은 불안과 긴장, 그리고 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깊은 몰입감. 나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 온몸에 흐르는 열기가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었어.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익숙한 감각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기분이었달까? 그의 손길이 다시 한번 내 몸을 훑었어. 아주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는 움직임. 나를 알아가려는 듯 나의 반응을 살피며 탐색하는 손끝.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렸다가 다시 그 흐름에 맡겼어. 긴장했어.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어.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 긴장이라기보다는 이 감각에 서서히 젖어드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설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기분. 그가 허리를 감싸 안았어. 손끝이 서서히 방향을 틀었고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 알면서도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감각. 나는 짧게 숨을 삼키며 그에게 기대었어. 천천히 해줘. 나지막이 속삭이자 그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 내 말대로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 아주 조심스럽게 나의 깊숙한 곳을 두드리듯 접근했어.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감각. 나는 눈을 감고 온전히 그 흐름을 따라갔어. 처음에는 묘한 압박이 퍼졌어. 평소와는 다른 결의 감각. 하지만 그의 손길이 나를 안정시키듯 움직일 때마다 그 낯선 감각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 내 몸이 반응하는 걸 그도 느꼈는지 나를 더욱 깊숙이 끌어당겼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가 좋아.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등을 쓸어내렸어. 나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어.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너무 잘 느껴졌어. 그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 순간적으로 작은 떨림이 퍼졌지만 곧 익숙한 리듬 속으로 스며들었어. 내 몸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감각이 서서히 녹아들었어. 괜찮아.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손이 나를 단단히 감싸며 더욱 깊숙이 이끌었어. 처음에 낯설었던 감각은 점점 부드럽게 풀려갔고 나의 숨소리는 조금씩 더 거칠어졌어. 이제는 완전히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짧게 숨을 삼키며 온몸을 긴장시켰어. 그가 서서히 나를 조율하는 순간 내 몸이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 작은 떨림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드는 과정이었어. 그의 손끝이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어.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깨질까봐 신중하게. 그러다 점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졌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살짝 젖혔어.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이 나를 파고드는 걸 느꼈고 짧은 신음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어.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 그 순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더 깊이 들어왔어. 처음엔 묘한 압박감이 퍼졌어.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지만 싫지 않았어. 오히려 이 낯선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이 새로운 반응을 보였고 나는 그 흐름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뱉어냈어. 내 몸이 조금씩 풀려나는 걸 느끼며 그가 리듬을 맞춰 나를 이끄는 걸 받아들였어. 한층 더 깊숙이 스며드는 감각, 더 단단하게 나를 조율하는 움직임. 너무 깊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에 그가 낮게 웃었어. 그러면서도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게 나를 어루만졌어. 작은 긴장감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는 듯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 대신 천천히 내가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 그가 다시 움직이자 내 몸은 조금씩 더 부드럽게 적응해갔어. 묘한 긴장감과 함께 퍼지는 짜릿한 전율. 내 안이 서서히 풀려나면서 감각이 점점 더 깊어졌어. 나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온전히 몸을 맡겼어. 그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걸 느꼈고 나 역시 숨이 가빠졌어. 이 순간만큼은 그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 같았어. 그가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어. 내 안에서 차오르는 묘한 전율과 함께 나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내맡겼어. 그의 손길이 다시 한번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감각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에게 완전히 젖어들었어.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 오직 그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각뿐. 그날 이후 나는 변해갔어. 단순한 육체적인 감각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 금기된 영역을 넘나드는 감각이 주는 짜릿함, 남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과정.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려가고 있었어. 단순한 탐닉이 아니라 나조차 몰랐던 나의 일부분을 그가 깨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요즘 이상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 거울 속 내 모습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 눈빛이 더 깊어졌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표정이 스스로도 낯설었어. 그와의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더 많은 걸 원하게 됐어.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솔직하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어. 이게 단순한 탐색일 뿐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까?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받았어. 보고 싶어? 그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 봐. 짧은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키고 곧장 밖으로 나왔어.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안에 차오르는 열기를 식히진 못했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빤히 바라봤어.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어. 나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듯한 시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어. 이제 확신이 들어.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더는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감각이었어. 나는 이제 완전히 이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 그 손길이 여전히 낯설고도 익숙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어. 그리고 나는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졌어.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점점 더 솔직해지는 나를 발견했어. 스스로도 몰랐던 욕망과 감각을 그가 끄집어내고 있었어. 처음엔 그저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단순한 탐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와 나 사이엔 더 이상 벽이 없었어. 아니, 어쩌면 벽을 허문 건 나였는지도 몰라. 내가 먼저 그에게 모든 걸 열었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 그날 밤 그는 나를 천천히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 창밖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어.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의 손끝이 천천히 내 등을 쓸어내렸어.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가 낮게 속삭였어.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 항상 그가 나를 이끌었는데 이번엔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었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목을 감쌌어. 익숙한 체온이 느껴졌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눕혔어.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가 미소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몸을 기대며 입술을 천천히 가져갔어. 그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나는 그 온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천천히 움직였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따라 내려갔어.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어. 하지만 이번엔 나도 알고 있었어.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먼저 다가오길 원하고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그의 위로 올라탔어. 낯선 감각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해지고 싶었어. 그의 손길이 나를 따라 움직였고 나는 그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였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의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어. 그의 손길이 조금씩 깊어졌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 서로를 탐색하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 나는 오늘 그와 함께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어. 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감각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있었어. 아니, 어쩌면 애초에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꺼내준 것 뿐일지도 몰라. 생각하고 있지? 그가 낮게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어. 나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어. 그의 시선은 마치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 아니, 억지로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그는 내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젓더라.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 맞아. 그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언제 망설이는지,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그는 나를 소파로 이끌었어. 불이 꺼진 거실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어. 그가 내 등 뒤로 손을 가져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어. 여전히 익숙해지고 싶은 감각이었어. 천천히. 내가 나지막이 말하자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손이 조금씩 움직였고 나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그에게 몸을 맡겼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어. 처음엔 낯설었던 감각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 그는 내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갔어. 이제는 자연스럽네.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귓가를 스쳤어.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있었어. 그날 밤 나는 한동안 그의 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 온몸에 퍼진 여운이 사라지지 않아서인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는 나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내 머리칼을 쓸어내렸어. 마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손길이었어. 이제는 후회 안 해? 그가 낮게 묻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 후회? 처음에는 분명 혼란스러웠어.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걸까?
내가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조차 의미가 없었어. 나는 이미 그에게 모든 걸 열어버렸으니까. 응. 이제는 더 알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어.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탐색했어. 더 이상 처음처럼 조심스럽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어떤 날은 나에게 모든 걸 맡겼고, 어떤 날은 그가 내 모든 걸 조율했어. 나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어. 욕망을 감추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감각을 공유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 왜냐하면 이건 우리 둘만의 세계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단순한 탐닉이라면 언젠가 끝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끝은 누가 정하는 걸까? 내가, 그가, 아니면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와 버린 걸까?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내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어.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어.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 집이야.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모든 생각을 지운 채 몸을 일으켰어. 그를 만나러 가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 욕망과 감정, 그리고 그 끝에 있을지도 모를 상실감. 하지만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문을 열었고 그는 언제나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 나는 다시 그의 품에 안겼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맞아. 나는 미친 것 같아. 하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모두가 아니라 해도 내 사랑은 매 순간 진심이었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능력 있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혼자 지내셨지만 주변에서 하나같이 어린 나이에 재혼해야지 라며 선자리를 열심히 알아봐 주셨죠. 아버지께서 아직은 괜찮으라고 말씀하셔도 주위에서는 이번에 놓치면 정말 아깝다니까요 라며 들들 볶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뜻밖에도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여성에게 푹 빠지신 겁니다. 보기에도 인상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애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은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손뼉을 치며 어머 너무 재밌으세요 하며 웃어주시고 세련된 옷차림에 능청스러운 유머까지 갖추셨죠. 아버지는 어느새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손끝 하나도 안 닿게 굴고 한마디만 건네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재혼을 결심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그분이 주는 에너지가 참 좋다고 느꼈어요. 집안에 활기와 웃음이 넘치고 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시더군요. 뭐랄까 이제 아버지도 새로운 활력과 함께 인생 2막을 신나게 시작하신 느낌이랄까요? 그날 아버지에게서 점심같이 하자라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웬만해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다니 웬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힐끔힐끔 저를 살피더니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셔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어여들어와서 서로 인사부터 나눕시다 하면서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살포시 들어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호준이구나.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얼떨결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돌려주었죠. 그녀가 아버지 옆에 앉고 순간 어떤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분이? 그러자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응, 재혼할 사람이다.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다. 혹시 이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는 안 돼요. 라며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47, 새어머니는 33살 나이 차가 고작 13살밖에 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저와 더 가까운 나이라는 생각에 묘하게 서먹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엄마 생각이 나서 그녀가 하는 말마다 미워 보였어요. 아버지를 빼앗기는 기분이랄까. 질투도 나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난감해 하셨고 결국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 제발 좀 다정하게 대해라 라고 단단히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며 시간이 지나니까 묘하게 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서서히 그녀는 단순한 새어머니가 아닌 인생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었고 애교 많고 명랑한 새어머니 덕에 우리 집이 많이 밝아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콩깍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새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먹한 감정으로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끼고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느꼈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우리 가족을 보듬고 부족함 없이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 그녀와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와 함께할 때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일에만 매진하셨던 분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새어머니와 소소하게 장을 보러 가거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활기차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가족으로서의 일체감과 따스함을 느꼈고 그 덕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 후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고는 치명적이었고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강하고 당당해 보이던 그녀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슬픔도 컸지만 새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채 아버지와의 짧은 행복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꿈과 계획들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 이 모든 슬픔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집안은 한순간에 고요해졌고 우리는 각자의 상실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눈에 띄게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애써 웃음 짓곤 했지만 슬픔이 가득한 모습은 감추지 못했죠. 저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깊게 남아있던 집에서 저와 새어머니 둘만이 남게 된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했고 마음의 빈자리도 너무나 컸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가 이 상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선했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그렇게 해야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 내 삶을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간단하게 한 잔을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잔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잔을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새어머니가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허탈하고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호준아, 정말 힘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왔던 밝고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자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던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 단둘이 지내게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웃음과 위로가 조금씩 우리 삶을 채워주었죠.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는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있겠지만 그녀와의 새로운 일상이 이제는 저에게도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후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큰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호준아, 너도 상속 관련해서 서류 처리해야 하니 큰 집으로 오너라. 평소엔 잘 연락하지 않던 큰아버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농사 짓던 할아버지의 땅이라 해봐야 얼마나 되겠나 싶었는데 상속분이 무려 15억 원이라니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죠. 경북 영천의 시골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술 한잔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1차로 횟집에서 시작해 2차로 칵테일바에 들러 맥주를 한잔하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졌고 한 친구가 갑자기 나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먼저 간다 며 자리를 뜨더군요. 덕분에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일찌감치 모임을 정리하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누르며 아줌마, 저예요. 하나뿐인 아들 호준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죠. 새엄마는 문을 열며 웃으며 맞이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텐 이제 아줌마밖에 없네요. 하지만 욕심일까요? 이제 아줌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랑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새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더군요. 오늘따라 좀 이상한 소리만 하네라며 얼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들이켜며 한숨을 내쉬자 그제야 새엄마도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나저나 호준이 왜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나랑 사는 게 싫은 거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다만 아직 젊으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받아쳤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스치더군요. 이렇게 날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이제 정말 아줌마밖에 없구나라고요.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다 그녀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호준아, 우리 기분도 풀 겸 노래방 가볼래? 저는 바로 동의했고 우리는 둘 다 흥이 오른 상태라 노래방에서 온갖 신나는 곡들을 부르며 한바탕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 분위기를 차분하게 바꾸려고 제가 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를 선곡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듀엣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새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순간 어색함도 잠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이 조금 더 깊고 진지해졌고 어느 날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호준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나면 우리 해외로 나가서 새 출발하는 건 어때? 나 평생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새 출발을 함께 한다면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릴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게는 새엄마가 한 분 계신데 그녀는 제가 20살 때 호랍이었던 아버지와 1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아버지를 낯선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로 인해 새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던 그녀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도 거의 없었고 둘 다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결국 저는 서둘러 군에 입대해버렸죠. 군대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상실감을 추스르는 중에도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들겠지만 새엄마와 어떻게든 잘 지내려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조금씩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저에게 돈을 요청했고 솔직히 그 돈이 아깝다거나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기에 도울 마음은 충분했죠. 다만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리기보다는 마치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젊고 미래가 불안정한데 그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요. 그때 그녀는 조금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 생활이 정말 좋아.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순간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도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때론 가족처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엄마와 저 사이에 뭔가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뿐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삐뚤게 볼까요? 이런 오해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기에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래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될 팔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5번이 남자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미신 같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성격이라서 별 기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남자들이 제 곁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풍파 속에서 사랑 때문에 속고 사랑 때문에 울고 모든 것이 내 맘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로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김상준. 저랑 20대 초반 시절에 불같이 사랑을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저를 만족스럽게 사랑해준 남자도 바로 제 첫사랑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제 첫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첫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지금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 변해 있을 첫사랑이었지만 그런 첫사랑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왠지 제 첫사랑은 그래도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으니까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그렇게 30년 만에 첫사랑을 무작정 찾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3번 바뀔 정도로 정말 길었고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었죠. 그가 살았던 집, 그의 집 전화번호, 그가 다녔던 회사 등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에 부탁을 했어요. 첫사랑을 찾고 싶다고 의뢰를 하니까 흥신소 직원이 걱정 말라며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흥신소 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찾던 첫사랑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찾았다는 전화였어요. 사모님, 위례하신 김상준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로 연락을 받고 흥신소로 갔고, 30년 전 첫사랑이었던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마음이 들떴어요. 그렇게 흥신소에서 알려준 대로 김상준이라는 제 첫사랑을 찾으러 갔는데 제가 간 곳은 그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인도 한복판에 있는 1평 남짓한 조그마한 구두수선집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니 얼굴은 분명 첫사랑이 맞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았어요. 게다가 그가 하는 일이란 게 구두 닦기라니 도로 옆 인도 한복판에서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제 첫사랑은 구두를 닦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처량하던지 저는 괜히 첫사랑을 찾았나 싶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닌데 저렇게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취직할 인재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저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마스크도 썼겠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구두 선방에 좀 더 다가가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던 첫사랑인 그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벌써 알아챈 건가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모님, 구두 닦으러 오셨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저는 순간 그렇다고 하니까 구두 닦기로 변한 첫사랑이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지금 닦고 있는 거 이제 다 닦아가니까 제 구두를 바로 닦아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일단 그 좁은 구두 수선방의 작은 의자에 앉게 되었어요. 작은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며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이야. 저는 눈물이 자꾸만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릴 순 없었죠. 마음속으로 10번은 더 물었답니다. 그러자 첫사랑은 저보고 구두를 주시라며 바로 닦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구두를 벗었는데 제 발을 보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발을 보니 자기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하는데 순간 뜨끔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알아본 건가 싶어서요. 그리하여 저는 대체 누구랑 비슷하냐? 고 물으니 자기 첫사랑의 발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얼굴이 아닌 내 발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하긴, 이 남자는 좀 별나긴 했었어요. 유독 제 발을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발을 예뻐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 보면 너무나 어긋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아직도 제 발을 기억해주는 첫사랑에게 순간 저는 첫사랑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말았답니다. 상준 씨 라고 하니까 구두를 닦던 제 첫사랑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천천히 위로 올려다보는데 그 남자는 제가 누군지 알아채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며 사람 잘못 봤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상준 씨, 나야 라고 말하며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니까 자꾸만 사람 잘못 봤다며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닦던 구두도 안 닦고 제 구두를 돌려주며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쫓기다시피 저는 구두수 선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구두수 선방 앞에 작은 커피숍에 앉아 유리 너머로 구두를 닦는 그를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덧 시간은 늦은 밤이 되었고 그 사람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모래 앉아서 구두를 닦아서 그런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휠체어에 타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동안 보지 않은 사이에 하반신이 불구가 된 듯했답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은 제 첫사랑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아직도 안 갔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꼭 봐야겠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모습에 제 첫사랑인 그 남자를 꼭 안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제가 몸을 숙여가며 그를 안았는데 예전에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채취 그대로의 따뜻한 느낌이었답니다. 첫사랑은 왜 이러냐며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저녁도 먹을 겸 주위에 있는 우동집으로 향했어요. 뜨끈한 우동을 먹으며 그와 대화를 이어나갔죠. 저와 헤어지고 나서 5년 뒤 결혼을 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어서 산재보험도 안 되고 또한 당시에는 보험금이란 걸 많이 들여놓은 게 없으니 막상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고 나니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통사고면 뺑소니였던 거냐며 범인은 잡았냐고 물으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한순간 불구 신세가 되니까 아내도 떠나고 먹고는 살아야 해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며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첫사랑에게 그럼 나를 찾아오지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찾아가 봤는데 자기가 찾아갔던 날이 우리 집에 함이 들어오던 날이었다고 하지 뭐예요. 저도 당시 그쯤에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별거 아닌 걸로 이별했던 사이였어요. 사랑하기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별도 너무나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우동을 다 먹고 우리는 우동집 밖으로 나왔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첫사랑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해서 난 그 사람과 함께 오늘 같이 보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첫사랑이 냉정하게 고개를 획 돌리며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다 늙은 자기가 뭐가 좋아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왜 또 그 순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걱정 말라며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첫사랑은 예전에 나를 알아서 그런지 이런 말 하는 저를 나름 위지하며 믿는 눈치더군요. 그 뒤 제 첫사랑도 저보고 하는 말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많이 늙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혼만 2번 했고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가 1명이나 있었고 정말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3명이 남자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첫사랑을 지금 다시 만난 게
바로 앞서 말했던 운명적인 5번째 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5번이 남자를 거쳐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저는 비록 불구가 된 이 남자가 왠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을 장식해줄 남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는 그날로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우리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한 듯 서로 좀 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반신 불굴하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만큼은 최고였던 이 남자. 그래서 그런가 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대하는 손길 하나까지 저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하거든요. 이렇게 구두 닦기로 변신한 제 첫사랑과 저는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두 닦기로 일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서 점심시간마다 갖다 주고, 남편이 퇴근할 때면 시간 맞춰 차를 가지고 남편을 픽업하러 나간답니다. 5번째 남자가 제 첫사랑이었다. 사랑은 역시 돌고 도나 봐요. 다 늙어서 첫사랑과 다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록 하반신 불굴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앞으로도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부부들끼리 자주 만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번 여행계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가기 위해 얘기를 하던 중 요즘 몸도 찌뿌둥한데 온천이나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5부부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콘도를 예약했는데 방이 2개 있는 객실 3개를 예약했습니다. 두 부부가 한 객실을 같이 쓰기로 했고, 한 부부는 객실 1개를 쓰기로 했어요.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술만 먹으면 진상을 부리는 박 씨가 있어서 이번 여행 가면 또 술을 왕창 마실 걸 알기에 괜히 같은 객실을 쓰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그 부부는 따로 방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온천이라 여행 전날부터 얼마나 좋아하던지 짐을 챙기기 바빴어요. 같이 모임을 하는 정 씨가 버스를 운전해서 정 씨 버스를 타고 항상 여행을 갑니다. 항상 여행 가는 내내 우리는 버스에서 신나게 놀고 술을 마시는데 정 씨는 술도 못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조금씩 돈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출발하자마자 박 씨의 주도하에 판이 벌어졌어요. 요즘 다들 바빠 만나지 못했어서 오랜만에 만나니 좋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신나게 놀며 달린 끝에 숙소에 도착했고 짐을 간단히 풀고 근처 관광지를 먼저 둘러보고 들어와서 온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들은 너무 좋다며 신이 났어요. 우리도 술 겸 관광지 구경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즐거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역시나 걱정했던 박 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박 씨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를 비롯해 다른 아내들이 박 씨 아내를 챙기며 같이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하면서 기분이 좀 풀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둘러보며 술 좀 깨고 들어와 온천을 즐겼어요. 박 씨도 차 안에서 자고 술이 좀 깼는지 온천을 하겠다며 같이 갔습니다. 뜨끈하니 찌뿌둥한 몸이 싹 풀리면서 좋았어요.
온천을 즐기고 나와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숙소 앞에 야외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박 씨는 역시나 나오자마자 또 술을 혼자 신나게 마시더니 많이 취했고 몸도 못 가누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대며 치근덕대길래 먼저 숙소에 눕혀 재웠습니다. 안 올라간다고 버팅기기 했는데 눕혀놓으니 코를 골고 그새 자더라고요. 매번 모임 때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사람을 힘들게 하니 죽겠더라고요. 박 씨 아내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박 씨 욕을 엄청 했어요. 다들 분위기를 풀어보려 오랜만에 놀러와서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며 술잔을 마주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 씨 아내는 박 씨 아니랄까 봐 똑같은 술고래예요. 평소 자제하는 편인데 오늘은 기분이 많이 안 좋은지 부어라 마셔라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온천을 해서 그런지 몸이 노곤노곤한 게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방에 가서 화투 치고 온다며 신나서 화랑 잔돈을 챙겨 나갔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참 잠을 잔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끌어안고 다리를 터가니 올려놓더라고요. 집사람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나긴 했는데 내 냄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왔나 생각했습니다. 뒤척이며 자다 저도 아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의 큰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뭐 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내는 도끼 눈을 뜨고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 옆에는 아내가 아닌 박 씨의 아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미쳤지? 사람들 다 같이 놀러 온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당신인 줄 알았어. 그냥 나는 잠만 자고 있었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있는데? 나도 몰라. 자는데 들어오길래 나는 당신인 줄 알았지. 아내는 박 씨 부인을 툭툭 치며 깨웠지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 상태로도 깨질 않더라고요. 아내도 박 씨 부인 상태를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계속 박 씨 부인을 깨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겨우 일어났고 몸을 못 가누는 박 씨 부인을 둘이서 들쳐매고 박 씨 옆에다 눕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식을 먹으면서 있는데 박 씨 부부는 술이 안 깼는지 둘 다 나오질 않았고 아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며 두 사람은 진짜 술 못 마시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정 씨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 옆에 내가 또 그랬어? 저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이 양반이 옆에서 술이 떡이 돼서 누워 있어서 내가 한바탕 했잖아. 아주 술만 먹었다 하면 그 난리구만. 아휴, 그때 내가 얼마나 집사람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시달렸는지. 그래서 술 먹었다 싶으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잖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박 씨 부인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식을 다 먹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 그제서야 박 씨 부부는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둘 다 역시나 필름이 끊겨 어제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는 길에 해장이나 하고 가지. 그래 다들 속은 괜찮아? 박 씨는 그렇게 술을 먹더니 속이 아픈지 해장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옆에서 박 씨 부인은 자기도 속이 아프다며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휴,
진상들이구나. 어찌 되었든 다들 술을 마시긴 했으니 가는 길에 들러서 해장이나 하고 가자고 했고, 해장을 하러 가서 속을 푸는 와중에도 박 씨는 또 소주 한 잔을 곁들여 먹더라고요. 진짜 어쩜 저렇게 술에 빠져 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을 함께 가지는 않고 가끔 저녁만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박 씨 부부를 빼고 우리끼리 몰래 가곤 해요. 괜히 잘못 얽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같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인데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현장에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셨더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형님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을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서 형님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셨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대 후반이셨고 형수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 아니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술주정을 부리시며 형수님 엄청 이쁘지? 라고 하면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형님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얼른 들어가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형수님이 주무시고 가라며 빈 방이 있다고 하셔서 결국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습니다.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계셨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정말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제 잠자리를 봐주시느라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운 분이라 제가 형수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분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하고 넘겼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님이 형수님 번호를 제게 알려주셨길래 잘됐다 싶어서 형수님께 전화드리고 미리 인사드린 후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던 형수님과는 달리 그날은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안한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의 몸매 굴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형수님이 그래도 손님인데 바로 보내냐며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도 가져다 주시고 과자도 내주셔서 약간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면서 형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점점 편해졌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님과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 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시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서 따로 연락해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님을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느라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났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형수님이 아프다며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 계신 상태였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워서 가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형수님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출근했지만 낮에 일을 하면서도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괜찮다며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겠습니까?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님 곁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님이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퇴원한 형수님을 집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며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수님이 치킨을 시켜주겠다며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함께 시켰어요. 바로 퇴원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형수님도 병원 밥이 맛없어서 치킨 생각이 간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형님 댁 거실에서 함께 치킨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이 다 좀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요즘 형님과의 사이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기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러다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 걸 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 심부름으로 집에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